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시절 소심하게 회사 동료와 함께 작은 사업을 하며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다가 늙음하게 가족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입니다. 어린 시절은 그다지 평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손을 놓쳤는지 버림을 받았는지 보육원으로 흘러들어가 그곳에서 자라게 되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3살쯤이었는데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라고는 살던 동네에 큰 나무 한 그루 있었던 것과 아버지께서 다리가 편찮으신 상태였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동네마다 동네를 지킨답시고 커다란 나무 한 그루 정도 있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부모님의 얼굴이나 성함보다 아버지께서 다리가 편찮으셨다는 기억밖에 없는 제가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생각보다 부모가 아이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께 버림받은 줄 아는 아이들 틈에서 저 또한 같은 생각으로 크고 자랐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학교에 가면 엄마 아빠 없는 아이라고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놀림도 많이 받았고 때로는 괴롭힘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은 때때로 저 자신을 탓하고 무너지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아이들이 너무 끔찍하게 싫고 미워서 그들에게 이겨 보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보육원에서 여러 아이들 틈에 껴 자란 제가 힘이 세겠습니까? 돈이 있고 빽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열심히 악착같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직해 떵떵거리며 멋있게 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땀 눈물을 흘려가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야간 공장에서 일도 했습니다. 꼭 대학에 가야겠다는 열망이 있어서 힘든 줄도 모르고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들어간 대학에서 제가 전공했던 것은 경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포부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넥타이 매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멋있게 사는 일,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꼭 가고 싶었던 그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공부를 관두기가 싫어서 외국어 공부를 놓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평생 그 기업에 뼈를 묻고 살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보다 더 커다란 성공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것은 순전히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정직하게 면접을 본 후 성실히 회사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순탄히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회사 생활을 잘한다는 것. 여러분은 원활한 회사 생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맡은 바 일을 꼼꼼히 잘 처리하는 것, 회사에 이익이 되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 상사나 거래처의 비위를 잘 맞추는 것, 그리고 회사 동료들과 잘 지내는 것 등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을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너무나도 커다란 단점이 있었죠. 대학을 다닐 때에도 그 기업의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할 때에도
미처 알지 못했던 것. 바로 저는 술을 마시면 심장이 빨리 뛰고 온몸이 새빨갛게 물들어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저의 건강 상태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술을 피한다? 홀짝홀짝 몇 잔이라도 받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건방진 직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제 위에 상사들뿐만 아니라 동료들 사이에도 도통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말을 첫 회식에서 꺼냈을 때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허이 거참 이 사람아, 여기 어디 건강 중요한 사람이 자네뿐인가? 나도 말이야, 우리 집 대대로 간이 안 좋아. 나도 술 마시면 간이 상하고 안 좋은데 여기가 집도 아니고 회사잖아, 회사. 회식 자리에서까지 건강 생각한다고 술 빼는 건 나를 무시하겠다는 거야? 우리 회사를, 자네랑 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료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 술 마시면 얼굴 빨개지는 거 나도 그래, 승엽씨.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는 몰라도 회사에서 단체로 마시는 자리인데 얼굴 좀 빨개지면 어떻다고 이렇게 분위기를 흐려. 저기 봐, 저기. 종혁 씨도 얼굴 빨개졌잖아. 잠깐 빨개졌다가 계속 마시다 보면 또 하얘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술 마시면 그 자리에서 뭐 꾀꼬닥 숨이 넘어가기라도 하나? 나 여태 살면서 그런 사람 있다는 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거 유별나게 그러지 좀 말자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부장님하고 다 있는 자리에서. 제 건강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별것 아닌 걸로 유난 떠는 유별난 사람, 남들 다 아는 거 겁먹고 피하는 얍삽한 인간 취급을 받아야 했죠. 저는 정말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양해를 구한 것뿐인데 단합의 상징이었던 회식 자리에 건방지게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석은 하되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것뿐인데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한들 회사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저는 그 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진심으로 저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느냐고요? 놀랍게도 저는 단 한 모금의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들어주지 않던 윗선들과 동료들, 제가 그들에게 진짜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끝까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그들도 무언가를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제가 정말로 술을 마실 수가 없기에 그랬다는 것 정도는 회식 자리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들이 별다른 말이 없었기에 어느 정도는 이해받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승엽 씨, 이번에도 혼자 술잔 안 채우고 앉아있을 거 아니지? 그 말을 듣는데 등 뒤로 식은땀이 축축하게 흘렀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일제히 저를 바라보는데 그 순간 그들이 모두 저를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진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속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승엽 너 진짜 괜찮겠냐고.
그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바라는 바 그대로 술잔을 함께 기울여 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로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술을 마시면 온몸이 붉어지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것 외에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죠. 솔직한 심정으로 그 외에 다른 증상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그럴 줄 알았다며 엄살쟁이 취급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먹어도 된다는 결말을 얻고 회식 자리에서마저 성실한 직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도전한 그 결과는 어땠을 것 같나요? 처참한 실패였답니다. 첫 잔에 시원하게 소맥을 말아 들이키고 두 번째 잔에 소주 한 잔, 세 번째 잔에 다시 소주 한 잔을 들이켰을 때였습니다. 너무 속이 좋지를 않아서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죠. 거봐, 마실만하지? 그래, 회식까지 와서 술 못 먹는다고 어디 머나먼 나라 공주처럼 구는 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야. 과장님의 거드름 피우는 말 한마디에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그리고 세상이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과장님도 테이블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던 삼겹살도 뒤이어 빠른 속도로 세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불판을 아슬아슬하게 겨우 비껴간 위치에 그대로 머리를 처박은 저는 그 순간마저도 사람들에게 비난 섞인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 자식 저거 세 잔에 취한 거야? 그러게 평소에 술을 마셔 버릇해야지. 아휴, 저 자식 때문에 오늘도 회식 분위기 꽝이다 꽝이야. 부장님 죄송합니다. 따로 교육을 시키던가 해야겠습니다. 과장이라는 적자가 그런 말을 뱉었을 때 저는 그 말을 듣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때 술에 취해 쓰러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 있던 입사 동기가 쓰러진 저를 테이블에서 치우라는 과장님의 말에 따라 저를 일으키다 사태의 심각성을 발견했다고 해요. 저 과장님, 승엽 씨가 이상합니다. 숨을 안 쉽니다. 마냥 취해서 뻗은 줄만 알았던 저를 일으키던 동기가 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과장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태를 알리니 그제야 모두들 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몸에서 보내는 경고를 무시한 채로 행동한 벌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취해서 뻗은 거라면 짧게 창피하고 말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회식 자리에서 구급차를 불러 실려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병원에서 깨어난 저는 한숨 쉬는 주임님 앞에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정신이 좀 들어? 괜찮은 거야? 아니, 그 정도가 될 거였으면 끝까지 술을 마시질 말았어야지. 주임님은 제가 행여나 못 깨어나기라도 할까봐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저는 그 한숨이 불편했어요. 제가 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은 기분. 어쨌든 저는 저를 병원에 데려와준 주임님 때문에 억지로 술잔을 들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자발로 그랬던 것이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미안했습니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이며 사과를 건네니 집에 혼자 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고, 그렇게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걱정했던 두 번째 회식은 그렇게 짧은 사건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여전히 살짝 알딸딸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 그 자리를 떠나왔다. 나만 그 자리에서 튕겨져 나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왜인지 저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어울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을 했을 때 직원들은 제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몇몇 입사 동기들이 전부였고,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을 비난했던 상사들은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굴었습니다. 솔직히 출근했을 때 화제거리가 되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지는 않을지, 술을 못 마실 땐 술을 못 마신다고 욕먹고, 술을 마시고 나서는 왜 무리해서 술을 마시냐고 욕먹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아무도 저를 뭐라 하지 않아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면 놀랍도록 빨리 잊는다는 것을요. 애초에 걱정 따위는 바라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회사 생활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혹시 괴롭힘과 무관심에 힘들어 지쳐서 그만두지는 않았느냐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번이나 반복되는 회식 자리에서 저는 여전히 술을 마시지 않는 돌연변이 직원으로 눈총을 받아야 했지만 아무도 제게 입을 열어 나쁜 소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깍두기 역할이 아니었을런지요. 그게 아니라면 괜히 또 마시게끔 유도했다가 정말로 제가 죽기라도 할까봐 겁들이 났던 게 아닐까요? 다만 저와 제 친한 입사 동기들이 느끼기에 그들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닌 더러워서 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떨지 몰라도 술자리에서의 저만큼은 그들에게 똥 같은 존재였던 것 같네요. 직원 하나 때문에 괜히 이상한 일에 엮이는 것은 그 누구도 원치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물론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저를 유별난 사람 취급했던 동기 하나가 어느 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제게 다가와 담배를 건넸고, 저는 미안한 마음을 담아 사양했습니다. 단순한 이유에서의 제 입장에서의 너무나도 당연한 거절이었죠. 저는 담배도 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사양을 했더니 그 동기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더군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사람처럼 묘한 표정으로 웃어 보인 그 동기가 재를 털고 일어나며 제게 말했습니다. 승엽 씨, 근데 회사 생활하기 진짜 힘들겠다. 술, 담배 빼면 사람들이랑 무슨 얘기할래? 여자 얘기를 할 거야? 뭘 할 거야? 술 못 마시는 건 알겠는데 이거라도 배우는 게 어때? 좋아서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사람들하고 말 섞고 지내려고 싫어도 시작했다가 그렇게 느는 거지. 그 동기의 말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울리려면 무엇이든 함께 해야만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들 무리의 특성인 것 같았거든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저의 선택이고 결정이기 때문에 회사 생활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 편에 서서 제 어깨를 다독여주는 친한 동기들 역시도 술, 담배를 멀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에.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고 꼭 그렇게 굴지 않아도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특히나 특별히 친목을 쌓아가는 것보다 일을 하러 왔으니 일이나 잘하자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난관은 그렇게 잘 넘어가는 듯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늘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무거운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직원들과 저 사이에는 묘한 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들이 짧게 나가 담배를 피우고 짧게 만나 술을 마시며 보내는 시간 동안 오고 갔던 대화들은 제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소외되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고, 세월이 흘러 처음 승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저의 그러한 부분들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저 같은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일만 잘하면 돼. 사람들한테 미운 털만 박히지 않으면 돼. 욕을 먹더라도 내가 먼저 웃어주고 까칠하게 구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먼저 다정하고 상냥하게 굴면 돼. 나만 잘하면 돼. 나만. 하고 다짐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고 저의 소외가 당연시 여겨지면서부터 힘들어져만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이 어려운 시기가 왔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되었을 때, 그게 그 회사에서의 저의 한계라는 것을 느끼고 도망치듯 회사를 떠나왔습니다. 젊음의 패기였을까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저의 미래는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떳떳한 사장님이었습니다. 회사를 차리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막연히 상상했던 저의 미래였습니다. 그게 막연한 상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저는 무모했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경영을 전공했다고 괜히 자신만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이 상상에서 그치지 못했던 것을 저는 아주 오래 후회했습니다. 꼼꼼한 준비 없이 배짱 하나로 무턱대고 시작한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었고 쫄딱 망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죠. 하지만 여전히 미쳐있던 저는 그 사업을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저는 실패한 사업을 되돌아보며 부족한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그나마 제 편에 서주었던 친한 동기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팀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저의 발언에 동기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죠. 그 중에는 망할 거면 너 혼자 망하라는 쓴말을 내뱉은 동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 혼자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쯤 동기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제가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졌던 날, 그런 저를 가장 처음 알아차렸던 바로 그 동기였습니다. 야, 나도 지긋지긋한데 너 밑에서 미친 척하고 해볼란다. 아직 내 자리 있냐?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동기와 진짜 친구이자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돌아가던 시스템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리고 떠올려 보면서 비록 장르는 달랐지만 그 큰 회사의 시스템을 저의 회사에도 구축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렸어요. 아무런 일거리도 흔한 거래처 하나도 따오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를 잘 다지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무턱대고 시작해서 망하는 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친구가 제가 빠뜨리는 부분들을 잘 캐치해 주었어요. 그렇게 다시 시작했을 때 제 빚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직도 가진 것 없이 쫄딱 망한 저를 뭘 보고 그 친구가 따라와 주었는지 알쏭달쏭합니다. 저는 지금으로 치면 투자 매일 밤마다 부업을 하면서 구멍난 통장에 억지로 돈을 메꾸며 지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들어오는 일거리는 없는데 왜 그렇게나 시간이 모자라고 하루가 빠듯하던지, 그렇게 애쓰며 노력했던 덕분인 건지, 아니면 무턱대고 혼자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동료가 있어서였는지, 첫 시작과는 달리 회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조금씩 풀리고 난 이후부터는 그동안 게을리하지 않았던 외국어 공부가 빛을 발휘했어요. 국내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해외로 수출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던 동료 정철이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찬란하게 펼쳐질 것만 같았던 일들도 수월하지는 못했습니다. 해외 거래처에 사기를 당해 돈을 날리기도 하고, 돈도 받지 못하고 물건만 보내는 일이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 혼자만이 아닌 제가 챙겨야 할 동료까지 생겨버렸고, 다시 손가락질 받으며 회사 생활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무조건 성공해야지. 무조건 해내야지. 안 그러면 나 진짜 큰일 날지도 몰라. 저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위태롭게 여겼어요. 함께 일하던 정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아마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삶에 미련이 없는 사람.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인생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지고 지켜야 할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당장 저 세상 사람이 된다고 해도 진심으로 슬퍼해 줄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저를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또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눈앞에 그동안의 삶을 뒤바뀌게 해줄 사람이 나타나고 말았죠. 그 사람은 저희 회사 건물 옆 상가 1층에 새로 들어온 꽃집에서 일하는 여자였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왔다가 그 여자가 커다란 화분을 들고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걸어가고 있기에 저도 모르게 달려가 도와주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리 주세요. 당당하게 말하고 빼앗듯이 안아든 화분은 생각보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고 민망함이 밀려왔지만, 생각보다 가볍다는 이유로 그걸 도로 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꽃집 내부까지 그 화분을 옮겨주었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생각보다 가벼워서 당황하셨죠? 아이, 그래도 감사합니다. 앞이 잘 안 보여서 힘들긴 했거든요. 여자는 제가 민망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는지 이런저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상태로 제법 긴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일하는지, 그 여자는 어디에서 왔는지 등, 꽃집은 어머니께서 하시는 가게라고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이어 꽃집 일을 배우고 둘이 함께할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온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대화를 나누는 내내 괜히 꽃집 내부를 둘러보며 어울리지 않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런 제 행동이 어색하고 이상했을 텐데도 여자는 거부감을 표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계속 말을 걸고 싶을 만큼 예뻤습니다. 분명히 가게 밖에서 함께 밥을 먹으러 가고 있던 정철이가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말들을 쥐어짜내어 그 여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국 문 밖의 정철이 눈치를 견디지 못한 그 여자가 먼저 제 등을 떠밀었고 저희는 서로 명함을 교환하며 그렇게 헤어졌어요. 어떻게 사람을 20분이나 서서 기다리게 할 수 있냐고 핀잔을 주는 정철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저는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그렇게 예쁜 사람과 말을 섞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요. 그 후 저는 매일 꽃집에 들러 꽃을 샀습니다. 회사에 꽃이 쌓여가는데도 저의 소비는 멈출 줄을 몰랐죠. 그리고 그렇게 매일 만나는 그 여자에 대해 마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2달간의 구애 끝에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술을 마시지 않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유레카를 외친다는 것이 입 밖으로 외치고 말았습니다. 이상형이 바로 눈앞에 있는 줄은 몰랐노라고 그 여자가 웃었죠. 웃는 것이 유난히 더 예뻤던 그 여자의 이름은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이라는 여자가 제 옆에 자리 잡고 난 이후로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늘 열심히 일하던 정철이가 곁에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지만 정철이와 저는 미영이를 복덩이라고 불렀습니다. 황금 복덩이가 굴러들어와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다고요. 정철이는 거의 미영이를 형님 모시듯 깍듯하게 모셨죠. 시작할 때 생겼던 빚도 갚고 정철이의 연봉도 팍팍 인상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꾸던 대로 이뤄지기 시작하니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덩이야 말이에요. 그렇게 복덩이 미영이와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전까지는 가정을 꾸리는 것은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일도 잘 풀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니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했고 저희 사이에는 미영이의 예쁜 얼굴을 그대로 빼닮은 딸이 태어났답니다. 오목조목 잘도 예쁜 얼굴에 아내를 닮은 귀여운 미소가 지어질 때면 저의 심장은 나만하지를 않았어요.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더 이룰 것이 없을 정도로 세상 모든 것에 감사했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주먹만 하던 딸은 외할머니를 잘 따르고 좋아했답니다. 장모님께서는 무척이나 다정하고 상냥하신 분이었는데 부모님이 없는 제게도 편견 없이 잘 대해주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런 외할머니를 제 딸 선정이도 참 좋아했었어요. 할머니라는 존재가 하나뿐이어서 그랬던 건지 유독 장모님께서 아이를 예뻐하시고 아껴주셔서 그걸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할머니와 손녀 사이가 참 돈독했었습니다. 그런 그림 같은 풍경을 보고 있는 것이 부모로서 정말 행복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정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의 일입니다. 자기 외할머니를 누구보다 잘 따르고 좋아했던 그 녀석이 어느 날 제게 물어왔어요. 근데 난 왜 친할머니는 없어? 다소 직설적인 질문에 순간적으로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의논을 하기도 했었지만
준비를 했는데도 막상 그 질문을 들으니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마음이 먼저 앞서더군요. 그래도 숨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아이에게 일부러 대답을 미루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걸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과거를 선정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엄마 아빠가 없다고, 아주 어렸을 때 이별해서 아빠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제 이야기를 듣는 선정이의 눈이 잠깐 휘둥그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제 딸은 놀란 제 마음을 뒤로 하고 저의 목을 꼭 끌어당겨 저를 제 품에 안더군요. 아빠, 힘들고 외로웠어? 많이 슬펐어? 그래도 이제 엄마랑 선정이가 있잖아. 외할매도 있잖아. 우리가 아빠 외롭지 않게 해줄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젓한 모습으로 저를 달래주는 딸아이가 기특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견뎌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아이를 두고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선정이가 생각보다 의젓한 아이라는 것에 많이 놀랐던 하루였어요. 마냥 어린 줄로만 알았는데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 기특하면서 뭉클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크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서 아까운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선정이가 다니는 학교로부터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정이 아버님, 저 선정이 학교 담임 선생입니다. 처음 그 전화를 받았을 때는 솔직히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학교에서 주로 제게 전화가 오기보다 아내와 통화를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긴장되는 목소리로 물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쩐 일로? 혹시 저희 선정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라면 10중 8구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학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그 전화가 그렇게 흔하고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에요. 주로 아이가 어디를 다쳤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가 아니면 잘 걸려오지 않던 전화이니까요. 그런데 머릿속에 온통 딸아이에 대한 걱정뿐이던 제게 들려온 담임 선생님의 대답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버님께 만나서 드릴 말씀이 저 선정이 아버님 갑작스러우시겠지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빨리 학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 저를 만나야겠다는 선생님의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연관된 일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고 들어가던 차에 차를 몰고 곧장 선정이가 다니는 학교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선정이 담임 선생님이 나를 꼭 만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학교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학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직 점심시간이라 복도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선정이 옆에 서 있는 담임 선생님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어요.
부담스러우리만큼 저를 빤히 뜯어보는 선생님의 표정이 불편해질 때쯤 선정이가 말했습니다. 저 체육 정리하러 가야 돼요, 선생님. 선정이는 점심시간에 자신이 맡은 일이 있었는지 눈치를 보더니 제게 손을 흔들고 떠났고 상담실에는 선정이의 담임 선생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그제야 저를 집요하게 뜯어보던 것을 멈추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먼저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선생님의 첫 마디였어요. 아버님, 저 학교에서 애들 일기장 검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선정이 일기를 보던 와중에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뵙자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 일기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여기 선생님은 일기장 하나를 펼쳐서 제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선정이의 일기장이었어요. 그 녀석이 서툰 글씨로 써내려간 그날의 일기 안에는 저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선정이에게 제가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그날이었어요. 언제 이걸 자기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건지, 그만큼 제 이야기가 선정이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는 것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나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아이의 마음에 작은 영향이라도 있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도 그러한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애한테 너무 자세한 이야기까지 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상담하듯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물었었죠. 그런데 선생님은 오히려 제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가로저었습니다. 제가 오늘 뵙자고 한 건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었어요. 여기 일기 속의 이야기가 제가 부모님께 듣고 자란 것들이랑 너무 같아서 그래서 뵙자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으실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지나치기에는 도저히 잠이 오지를 않아서 저한테 잃어버린 오빠가 있어요. 제가 살던 마을에도 마을을 지키는 큰 나무가 있었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다리가 많이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혹시나 해서 이렇게 뵙자고 했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리가 멍해졌어요. 선생님은 선정이의 일기를 보고 그 이야기 속 인물이 마치 자신의 친오빠라고 확신하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고 한편으로 정말 그 잃어버린 오빠라는 사람이 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동네에 큰 나무 하나 정도 있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아버지의 다리가 불편했던 것도 저의 어린 시절 기억 속 아주 짧은 기억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선생님과 제가 남매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기 위한 더 확실한 무언가 말입니다. 혹시 선생님 오빠 되시는 분이 실종된 게 몇 살 때쯤인가요? 그 오빠분이요. 저는 제가 몇 살 때 실종되어 보육원에 가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원장님께 수없이 많이 물어봤었기 때문이었어요. 혹시나 누가 저를 찾고 싶어 하면 제가 몇 살 때 버려졌는지쯤은
혼자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오빠 되는 사람이 몇 살 때 실종되었는지를 알면 저희 사이를 의심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질문에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3살이요. 오빠가 3살 되었을 때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돌처럼 굳은 얼굴을 하고 눈앞에 선생님, 아니 동생일지도 모르는 그 여자를 빤히 뜯어보았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왜 그렇게도 저를 집요하게 뜯어보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와 그 오빠라는 사람이 실종된 나이가 같다는 걸 듣자마자 저 역시도 그 얼굴에서 저와 닮은 구석을 찾고 싶어 애타게 눈알을 굴리게 되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부모 없고 가족 없는 팔자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이렇게 떡하니 친동생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당장 손목이라도 붙들고 정말 제 동생이냐고 캐묻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크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잠깐 숨을 고른 뒤 저는 선정이의 담임 선생님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볼까요? 최대한 침착하고 싶어서 어렵게 꺼낸 말이었지만 이미 목소리는 처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도 따라 울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았어요. 그렇게 선생님과 저는 유전자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1분 1초가 100년처럼 느껴졌어요.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맞다면 빨리 선생님을 동생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고, 아니라면 빨리 이 들뜬 마음을 잠재우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오매불망 기다리던 검사 결과가 나왔고, 저는 곧장 결과지를 손에 움켜쥐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진짜 내 동생이다. 진짜 내 동생이 있었다. 오랫동안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지내야 했던 저희 남매는 저희가 진짜 친남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행동은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숨차게 달려간 학교에서 운동장 앞까지 뛰어나온 동생과 마주선 채 가만히 제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엄마도 아빠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부모님께서 아직 살아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당연히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부모님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더 참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동생은 더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부모님을 만나 뵙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그렇게 그날 저녁 퉁퉁 부은 눈을 하고 부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정말 어색했습니다. 미칠 듯이 어색했습니다. 3살배기 희미한 기억들은 애석하게도 부모님의 얼굴을 익숙하게 느끼게끔 도와주지는 못할 정도의 작은 기억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기억들로 이렇게 가족을 찾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는 두 분의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있는 것이 몹시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시는 부모님의 표정에는 전혀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부모님께서는 저를 끌어안아도 보시고 저를 쓰다듬어도 보셨죠. 그 낯선 손길이 싫지 않다는 것 하나만으로 제가 그들의 자식이 맞다는 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한참 울고 서로를 쓰다듬어 보시던 부모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제게 그날의 사실을 들려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혼자 보육원에 맡겨졌던 것인지 알지 못하는 제게는 한평생 궁금했던 이야기였죠. 평생 후회했어. 내가 그날 그렇게 허무하게 다치지만 않았어도 너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다고. 아버지께서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셨다는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기계 고장으로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어요. 그 일로 아직까지도 다리가 불편하시다는 아버지. 잘못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회사 잘못으로 평생 다리가 불편한 사람인 채 살아가야 하는 입장이 되니 공장 사장에게 보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비도 어마무시했는데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몸도 아니니 적은 벌이 어려워지면서 그 보상이라도 받아야 치료라도 받을 수가 있었다고요. 저는 왠지 그 다음 말씀이 그랬는데도 그 사장에게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아 긴장되었습니다. 그때 다치셨던 다리가 아직까지도 불편하시다는 말에 속이 쓰려왔고요. 결국에는 사장이 나 다리 고치라고 큰돈 줬어. 그 돈도 주기 싫어서 며칠을 뻐기다가 억지로 꺼내줬는데 그래도 나는 그걸로 괜찮았어. 옆에서 남들이 그 돈 가지고는 안 된다고 더 받으라고 말을 붙여대도 그냥 나 치료 받을 수 있을 정도만 받자고 생각했지. 근데 그 정신 나간 인간이 아버지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다 갑자기 가슴께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듣고 있던 어머니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 자식을 당장 찢어 갈기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고 하시면서 알고 보니 그 사장이 아버지께 돈을 물어준 것이 분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저를 데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려갔다 한눈을 팔았는지 저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해왔다고요. 잃어버린 아들은 찾아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게 되고 공장 사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싹싹 빌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겁만 주려고 했다고 그게 다였다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 후 공장 사장은 감옥에 갔지만 잃어버린 저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을 뒤져가며 살아오셨다는 부모님께서는 저를 잃어버렸을 당시 겨우 1살이던 제 동생을 돌보는 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둘 중 누구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를 사랑하고 아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만 하는 것이 부모님께는 너무 괴로운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그제야 제가 먼저 두 팔 벌려 그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겠더라고요. 빌려 앉은 식당방 한 칸을 저희의 눈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한참이나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며칠간 저와 함께 마음 졸이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아내와 아빠의 과거를 진심으로 마음 아파했던 저의 딸 선정이도
제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가족과 행복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저는 이제 제가 한때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줄 알았던 과거의 아픔을 모두 잊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도 잘 자리 잡아 처음부터 내내 큰 도움이 되었던 정철이와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요. 서로가 불편하기만 한 술 문화 없는 회사, 회식 없는 회사를 만들어 젊은 직원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20년 전 일기장 검사를 받다 담임 선생님에게 마법을 부리듯 아빠의 정체를 알려주었던 저희 집 최고의 마법사. 제 딸 선정이는 어느덧 애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직 저희 부모님 두 분도 모두 정정하십니다. 동생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장모님 역시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고요. 행복이라는 것이 별것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 아니면 다른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늘 삶에 욕심이 없고 언제 끝나도 괜찮은 인생이라 생각했었는데 주변에 온통 사랑으로 가득하고 좋은 일이 가득하니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